여기 이름은 배달의 민족인데 정작 배달로는 돈을 거의 안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2025년 이 회사가 올린 매출은 5조 원, 웬만한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회사는 음식을 직접 배달하지도 만들지도 않았어요. 배달은 식당이 또는 대행업체가 했죠. 그럼 배민은 대체 뭘 팔았을까요? 놀랍게도 식당 사장님들의 자리를 팔았습니다. 화면에서 눈에 띄는 목 좋은 자리요. 배달의 민족은 배달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자리 경매장이었던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이 회사는 오래도록 적자였어요. 그런데 2019년 독일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에 무려 4조 7,500억 원에 통째로 팔립니다. 국내 스타트업 인수사상 최대 규모였죠. 보통 적자 회사를 이 값에 사면 호구 잡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웬걸 팔리고 난 뒤부터 배민은 돈을 쓸어 담기 시작해요. 2023년 영업이익 6,998억 원. 그 잘나가던 쿠팡의 이익마저 앞질렀습니다. 적자로 팔았는데 팔고 나서 흑자가 터진 거예요. 숫자로 먼저 정리해볼게요. 배민은 2016년에야 겨우 첫 흑자를 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2023년 영업이익 6,998억, 2024년 6,408억, 그리고 2025년엔 매출이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었어요. 딱 봐도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그런데 여기 반전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매출은 5조로 불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 7천억 가까이 벌던 이익이 2025년엔 5,724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남는 건 줄어드는 이상한 구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배달의 민족을 그냥 음식 배달 심부름 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배고플 때 앱 켜서 치킨 시키면 배민이 직접 가져다 주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게 배민의 본질이었다면 진작에 돈 먹는 하마가 됐어야 정상입니다. 오토바이 굴리고 라이더 쓰는 배달은 원래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거든요. 배민이 오랫동안 큰 돈을 번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배달을 직접 안 했기 때문이에요. 배민은 배달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걸 팔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인공은 디자이너 김봉진,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요리사도 배달 전문가도 아니었죠. 그가 처음 만들려던 건 사실 배달 앱이 아니라 전화번호부 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벽에 부딪혀요. 앱을 채워넣을 정보,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게 우리 집 문 앞에 매일같이 쌓이던 배달 음식점 전단지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예요. 김봉진은 디자이너답게 남들이 쓰레기로 보던 전단지에서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로 뛰기 시작해요. 새벽에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줍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해버려진 전단지를 받아오고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졌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1,000장씩요. 그렇게 모은 식당 정보가 무려 5만 개. 배민은 대단한 기술로 시작한 게 아니라 흩어진 동네 전단지를 스마트폰 안으로 옮기는 것에서 출발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첫째, 전단지 줍던 회사가 어떻게 식당 사장님들이 돈을 내고 줄 서는 경매장이 됐는지. 둘째, 적자 회사가 어떻게 4조 원 넘는 값에 팔렸고 왜 하필 팔린 뒤에 흑자가 터졌는지. 그리고 셋째, 매출은 5조인데 왜 이익은 줄어드는지,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지까지요. 다 보고 나면 배민이 파는 게 사실 음식도 배달도 아니라는 게 보일 겁니다. 자, 다시 그 전단지 더미로 돌아가 보죠. 2010년의 배달 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뭘 시켜 먹으려면 냉장고 문에 덕지덕지 붙은 자석 전단지를 뒤져야 했습니다. 중국집, 치킨집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고 메뉴를 불러주고 현금을 미리 준비하던 시절이죠. 소비자는 이 동네에 무슨 식당이 있는지조차 잘 몰랐고 식당은 내 전단지가 몇 집에나 갔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정보가 완전히 깜깜한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깜깜함이 배민에겐 거대한 기회였습니다. 김봉진이 던진 승부수는 의외로 단순했어요. 흩어진 전단지를 한 곳에 모아 예쁘게 정리해서 보여주자는 것. 여기서 디자이너의 감각이 빛을 발합니다. 딱딱한 정보 앱이 아니라 보기 편하고 손이 가는 재미있는 앱을 만든 거예요. 어떤 식당이 있는지 손안에서 쫙 펼쳐 보여주니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입장에서도 좋았어요. 돈 들여서 전단지 몇천 장 인쇄해 뿌리는 것보다 이 앱에 이름 한 줄 올리는 게 훨씬 싸게 먹혔거든요. 여기서 배민의 첫 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일단은 공짜로 뿌린 거예요. 소비자한테 앱은 공짜, 식당한테도 처음엔 등록이 공짜. 돈 벌 생각은 뒤로 미루고 먼저 사람과 식당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왜냐면 배달 앱은 식당이 많아야 손님이 오고 손님이 많아야 식당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이 양쪽이 어느 정도 쌓이기 전까지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놀이터를 먼저 크게 지어놓고 입장료는 나중에 받겠다는 계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배민은 남들이 안 하던 걸 했어요. 배달앱을 하나의 문화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광고 카피, 사람들을 키득거리게 만드는 B급 감성, 그리고 무료로 뿌린 한나체 같은 글씨체까지. 사람들은 배달앱을 그냥 도구가 아니라 왠지 힙하고 친근한 브랜드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광고비를 억지로 쏟아붓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배민을 이야기하고 퍼뜨려줬거든요. 디자이너가 만든 회사다운 브랜딩의 승리였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모이자 배민은 드디어 돈 받을 방법을 꺼냅니다. 바로 울트라콜, 별명은 깃발꽂기예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식당이 월 88,000원을 내면 앱 지도에 자기 가게 깃발을 하나 꽂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깃발 주변 동네 손님들 목록에 우리 가게가 뜨는 거죠. 주문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추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딱 정해진 광고비만 내면 되는 정액제. 언뜻 보면 사장님한테 아주 착한 요금제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배민의 진짜 영리함이 숨어 있어요. 깃발은 꼭 하나만 꽂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목 좋은 자리에서 손님을 더 많이 잡고 싶으면 깃발을 2개, 3개, 여러 개 꽂으면 됩니다. 그럼 더 넓은 지역에 더 자주 노출되어 결국 사장님들끼리 누가 더 좋은 자리에 깃발을 많이 꽂나 경쟁이 붙습니다. 이게 뭐랑 똑같을까요? 목 좋은 자리를 두고 서로 값을 올리는 경매예요.
배민은 음식을 판 게 아니라 화면 속 목 좋은 자리를 경매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배민의 정체를 가장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배민은 배달 회사가 아니라 디지털 상가 임대업자예요. 현실의 상가 주인은 목 좋은 1층 자리를 비싼 월세로 빌려주죠. 배민은 앱 화면 속 눈에 잘 띄는 자리를 월세, 즉 광고비를 받고 빌려준 겁니다. 임대업의 진짜 장점이 뭔가요? 건물만 딱 있으면 세입자들이 알아서 장사하고 주인은 앉아서 월세를 받죠. 배민도 똑같아요. 배달은 식당과 손님이 알아서 하고 배민은 그 위에서 자릿값만 챙긴 겁니다. 그런데 2015년 배민이 깜짝 놀랄 결정을 합니다. 그때까지 받던 건당 결제 수수료 6.5%를 아예 0%로 없애버린 거예요. 이 수수료가 당시 회사 매출의 30%나 차지했는데 그걸 통째로 포기한 겁니다. 미친 짓 같죠? 하지만 계산이 있었어요. 건당 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정액 광고인 깃발꽂기에 집중하겠다는 거였죠. 게다가 우리는 사장님 편이라는 착한 이미지도 덤으로 얻고요. 실제로 이 결정 뒤 매출은 오히려 71% 뛰었고 2016년 창사 이래 첫 흑자를 냅니다. 여기서부터 배민의 성장 엔진이 본격적으로 돕니다. 핵심은 양면 네트워크 효과예요. 말은 어렵지만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식당이 많아지면 손님이 몰리고 손님이 몰리면 또 다른 식당이 들어오고 싶어 해요. 이 두 개가 서로를 밀어주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한번 이 바퀴가 크게 돌기 시작하면 뒤늦게 뛰어든 경쟁자는 도저히 못 따라옵니다. 손님은 식당 많은 앱으로 가고 식당은 손님 많은 앱으로 가니까요. 1등이 계속 1등인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이 광고 모델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배민은 배달을 직접 안 하니까 주문이 아무리 폭발해도 배민이 더 쓸 돈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더 살 필요도 라이더를 더 뽑을 필요도 없었죠. 깃발 광고비는 매달 자동으로 통장에 꽂히고요. 공장도 재고도 배달 인력도 없이 거의 순수한 이익이 남는 장사, 이런 걸 자산이 가벼운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배민은 남의 오토바이, 남의 주방, 남의 음식으로 돈을 버는 지독하게 효율적인 구조를 만든 겁니다. 주문은 무섭게 늘었습니다. 배달앱 하면 곧 배민이 공식이 됐고 요기요 배달통과 함께 시장을 놓고 격돌했어요. 이 세 회사의 싸움은 결국 누가 더 많은 식당과 손님을 가졌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한 발 앞서 있던 배민에게 2019년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세계적인 배달 공룡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을 통째로 사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것도 상상하기 힘든 금액으로요. 2019년 12월 발표된 인수 금액은 무려 4조 7,500억 원. 배민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딜리버리 히어로가 사들이는 조건이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였어요. 음식점 전단지를 줍던 회사가 딱 10년 만에 5조 원에 육박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창업자 김봉진과 초기 투자자들은 이때 큰 불을 손에 쥐었죠. 다만 흥미롭게도 가장 큰 돈을 번 건 김봉진 본인이 아니라 아주 일찍 배민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수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딜리버리 히어로는 이미 국내 2위 앱 요기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1위 배민까지 삼키면 사실상 배달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겁니다. 결국 딜리버리 히어로는 요기요를 팔아라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2021년에 인수를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재밌는 건 그 사이 코로나로 배달 시장이 폭발하면서 배민의 최종 몸값이 7조 원대까지 뛰었다는 겁니다. 그럼 경쟁자들은 왜 배민을 못 이겼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배민에겐 세 가지가 단단히 쌓여 있었습니다. 10년간 다져온 브랜드,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사용자,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쌓인 주문 데이터요. 사람들은 배달앱을 매번 고르지 않아요. 그냥 늘 쓰던 배민을 킵니다. 이 습관이라는 벽은 돈으로 하루아침에 넘을 수가 없어요. 훗날 쿠팡이츠가 단건 배달을 앞세워 매섭게 추격하지만 배민이 오래 쌓아둔 이 해자를 무너뜨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배민에게도 큰 위기가 있었어요. 2020년 4월 배민은 요금제를 확 바꿉니다. 정액 깃발꽂기 대신 주문액의 5.8%를 떼는 정률 수수료 오픈 서비스를 꺼낸 거죠. 그런데 이게 매출이 클수록 수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라 자영업자들이 크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배신의 민족이라는 말까지 나왔고 정치권은 아예 공공배달앱 카드를 꺼냈어요. 결국 배민은 열흘 만에 백기를 들고 요금제를 도로 물립니다. 독점 플랫폼의 힘에는 늘 사회의 반발이 따라온다는 걸 뼈아프게 배운 사건이었죠. 자, 이제 배민이 진짜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본격적으로 뜯어볼게요. 2025년 매출 5조 원. 이걸 크게 둘로 나눠보면 구조가 확 보입니다. 하나는 식당한테 받는 중개와 광고 매출이고 다른 하나는 D마트처럼 배민이 직접 물건을 파는 커머스 매출이에요. 오랫동안 배민의 진짜 고가는 앞쪽, 그러니까 식당 사장님들이 내는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였습니다. 겉으로 배민은 음식 배달 앱처럼 보이지만 진짜 돈은 배달이 아니라 식당들의 자릿값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배민은 자기 수익 구조를 아주 크게 갈아엎습니다. 10년 넘게 효자 노릇을 하던 정액 광고, 깃발꽂기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주문액의 일정 비율을 떼는 정률 수수료로 채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액제는 식당이 아무리 많이 팔아도 배민이 받는 돈이 똑같아요. 하지만 정률제는 식당 매출이 커질수록 배민목도 같이 커지죠. 플랫폼이 식당의 성장에 그대로 올라타는 구조. 배민은 더 확실하게 돈 버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이 전환의 한복판에서 터진 게 바로 2024년 수수료 논란입니다. 배민은 정률 요금제의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확 올렸어요. 하필이면 영업이익 7천억을 낸 직후였죠. 자영업자들은 이러면 남는 게 없다며 분노했고 배달비가 외식 물가까지 끌어올린다는 비판이 겹쳤습니다. 결국 정부까지 나선 상생협의체 끝에 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2%에서 7.8%로 차등해서 낮추기로 합의했어요.
배민의 수익 모델이 곧바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독점 플랫폼의 숙명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예고했던 세 번째 역설이 마침내 풀립니다. 매출은 5조로 사상 최대인데 왜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을까요? 범인은 바로 무료 배달 경쟁입니다. 쿠팡이츠와 손님을 뺏고 뺏기는 싸움 속에서 배민은 배달비를 대신 내주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라이더에게 나가는 외주 비용이 1년 새 무려 41%나 급증했습니다. 손님한테 공짜 배달을 해주려면 그 돈을 결국 누군가는 내야 하니까요. 매출 5조를 벌고도 남는 이익은 오히려 쪼그라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배민이 이렇게 힘겹게 번 돈은 대체 어디로 갈까요? 상당 부분이 독일로 흘러갑니다. 배민의 주인은 이제 독일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니까요. 배민은 2023년과 2024년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방식으로 모 회사에 약 1조 원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낸 수수료와 배달비가 결국 바다 건너 독일 본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배민을 둘러싼 논란이 유독 더 뜨겁고 예민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배민의 약점을 최대한 공정하게 짚어볼게요.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는 이겁니다. 배민의 이익은 결국 자영업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 배민이 더 벌려면 수수료를 올려야 하고, 그럼 사장님들이 힘들어지고, 그럼 여론과 규제가 곧바로 배민을 때립니다. 성장과 비난이 한 몸으로 붙어있는 구조예요. 여기에 쿠팡이츠의 거센 추격, 끝이 안 보이는 무료 배달 출혈,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시 감시까지 시장을 지배할수록 오히려 발목 잡히는 게 많아지는 1등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민은 지금도 계속 변신을 시도합니다. 이제는 음식 배달을 넘어 편의점 물건을 30분 만에 갖다주는 비마트, 장보기, 심지어 온갖 상품을 파는 커머스로 사업을 넓히고 있어요. 실제로 비마트는 2024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냈고 배민의 커머스 거래액은 그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음식 광고판으로 시작한 회사가 이제는 무엇이든 배달하는 생활 플랫폼이 되려는 거죠. 하지만 사업을 넓힐수록 원래 잘하던 게 흐려질 위험도 그만큼 함께 커집니다. 자, 이제 배민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을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교훈, 플랫폼이 진짜로 파는 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자리라는 겁니다. 배민은 음식을 배달해서 큰 게 아니라 식당들이 서로 앞자리에 서고 싶어서 안다라는 경매장을 만들어서 컸어요. 손님이 몰리는 목 좋은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대한 값이죠. 검색창이든 배달앱이든 쇼핑몰이든 사람이 몰리는 플랫폼은 결국 이 자리값으로 돈을 법니다. 무엇을 나르느냐보다 누가 그 길목을 쥐고 있느냐가 진짜 핵심인 거예요. 두 번째 교훈, 플랫폼은 결국 정액에서 정률로 간다는 겁니다. 처음엔 착하게 정해진 광고비만 받다가 힘이 세지면 거래액의 몇 %씩 떼는 쪽으로 슬그머니 옮겨가요. 왜냐면 그래야 세입자, 그러니까 식당이 성장하는 만큼 플랫폼도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배민의 깃발꽂기 폐지와 정률 전환은 거의 모든 지배적 플랫폼이 똑같이 걷는 길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편에서 올라탔더니 어느새 통행료가 내 매출에 비례하더라. 이게 바로 플랫폼 경제의 냉정한 문법이에요. 세 번째 교훈, 독점의 편리함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민을 편하게 쓸수록 배민의 힘은 점점 세졌고, 그 힘이 세지자 자영업자와 사회는 너무 많이 가져간다며 되돌려 받으려 했어요. 오픈 서비스 철회도 수수료 상생 협의체도 다 그 청구서였던 거죠. 플랫폼이 어느 선을 넘어 커지면 그건 더 이상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밥줄이 걸린 공공재에 가까워집니다. 편리함과 사회적 책임 사이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배민의 영원한 숙제인 거예요. 그럼 배민의 앞날은 어떨까요? 긍정적으로 보면 배민은 여전히 압도적인 1위고 비마트와 커머스라는 새로운 성장판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배달 출혈, 갈수록 거세지는 규제, 그리고 쿠팡이츠의 추격은 결코 만만치 않죠. 게다가 최근엔 주인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옵니다. 거론되는 몸값은 무려 8조 원대, 새벽에 주운 전단지 한 장에서 시작해 8조짜리 매물이 된 회사. 배민의 다음 주인과 다음 정체성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걸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 회사가 아니라 식당들의 자리를 파는 광고이자 중개 플랫폼이다. 김봉진이 새벽에 주운 전단지 한 장에서 시작해 그 전단지를 화면 속 경매장으로 바꾼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배민이 판 것은 언제나 손님이 몰리는 목 좋은 자리였어요. 음식도 배달도 아닌 바로 그 주목을 팔아서 5조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배달의 민족의 진짜 정체입니다. 오늘은 배달하지 않는 배달 회사, 배달의 민족의 구조를 낱낱이 뜯어봤습니다. 전단지가 어떻게 경매장이 됐는지, 적자 회사가 왜 하필 팔린 뒤에 흑자가 터졌는지, 그리고 그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문법이 조금이나마 보이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해부해보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또 다른 비즈니스의 진짜 구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